58세 개인 택시로 새 출발. 손님 부족과 빚더미에 갇힌 사연.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은퇴 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는 고민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직장 다닐 때야 매달 꼬박꼬박 월급이 들어오니 당장 허리가 휠 정도로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막상 퇴직이 코앞에 다가오면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퇴직금으로 뭐라도 해볼까?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나이 들어서도 먹고 살 길이 있을까? 이런저런 고민 끝에 그래도 내 손으로 굴리는 자영업이나 운송업 쪽은 꾸준히 찾는 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개인 택시는 초기 비용이 상당하긴 해도 일단 면허만 받으면 비교적 내 마음대로 시간 조절이 가능한 일처럼 보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내가 평소 차 운전도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니 택시 업계가 딱이겠지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런데 막상 시작해보면 생각과 현실의 차이가 엄청나서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자영업자들에게도 장사 안 된다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리듯 택시업계도 과거만큼 운이 따르지 않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은퇴를 코앞에 둔 분들이나 이미 은퇴해서 제2의 직업 혹은 노후 생계 수단을 찾고 계신 분들에게 58세에 개인 택시를 선택한 한 분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미리 알아야 할 것들 그리고 준비하면 좋을 만한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지금부터 제 얘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나 공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퇴직 후 개인 택시 예상했던 자유로운 삶? 사례 1. 막상 부딪히니 손님이 없어요. 저는 58에 퇴직했어요. 다니던 회사가 구조조정으로 줄줄이 사람을 내보내는데 제 나이쯤 되는 직원들은 거의 다 정리 대상이 되었죠. 마음의 준비는 어느 정도 했어도 막상 나오니까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퇴직금 받은 걸로 개인 택시 면허를 사는 걸 고려하게 됐어요. 주변에 택시하면 그래도 하루하루 식구들 굶길 일은 없다고 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렇게 면허 사느라 초기 투자금 꽤 썼죠. 대출도 받았고 일단 내 택시니까 내가 오너다라는 기분이 들어서 좀 뿌듯하긴 했어요. 근데 막상 차 굴려보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군요. 아침 저녁으로 콜 몰릴 때만 잠깐 반짝 손님이 잡히고 평소에는 그냥 빈 차로 돌아다니는 시간이 엄청나요. 손님이야 꾸준히 태울 때도 있지만 그 수입이 생각보다 푼돈이라는 게 문제죠. 하루 종일 도로에 붙어 있어야 겨우 오늘 좀 벌었다 싶은 날이 있는데 그러고 보면 제 건강이 나빠지는 것 같기도 해요. 길에서 긴 시간 지내다 보면 허리도 아프고 식사도 부실하게 하고 자유로운 게 아니라 오히려 사무실 책상보다 더 오래 앉아 있어야 하니 참 아이러니하죠.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큰 착각 중 하나가 내 차를 몰면 시간 조절이 자유로울 것이다 라는 기대가 깨진다고 해요. 실제로는 손님을 잡기 위해서 쉬는 시간 없이 움직여야 수입이 나아지거든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운전대를 잡는 게 일상이고 더 늦게까지 하시는 분들은 새벽까지도 일을 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그날 세운 목표 수입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2. 빚더미에 허덕이는 진짜 이유. 사례 2. 매달 나가는 비용이 수입보다 많아요. 회사 다닐 때는 몰랐는데 개인 택시 하면서 유지비가 만만치 않아요. 단순히 차량 기름값뿐 아니라 택시 업체를 통해 얻는 콜 서비스 비용, 운행 중에 생길 수 있는 잔고장 수리비, 자동차 보험, 개인 택시 조합비 등등. 처음에는 기름값 벌면 되겠지라며 아무 생각 없이 시작했는데 막상 운전을 해보니 세세하게 돈이 새어나가는 구멍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개인 택시 면허라는 게 저렴한 것도 아니거든요. 저처럼 나이 들어서 퇴직금 태워서 면허 사고 그걸 갚기 위해 대출까지 받으면 이자 부담도 상당해요. 일단 일은 해야 하니 하루도 편히 쉴 수가 없죠. 근데 쉬지 않고 굴려도 거기서 거기에요. 한 달, 두 달 버티다가 보니 대출 이자는 쌓이고 어느 순간 빚이 늘어나는 게 눈에 보여서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투잡처럼 새벽, 심야 시간대까지 붙들고 운전대를 잡고 있어요. 제2의 삶이니 어쩌니 하면서 즐겁게 하겠다는 생각은 사라진 지 오래고 이제는 이번 달 이자 낼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제일 크죠. 생각해보니 처음부터 철저하게 재무 계획을 짜지 않고 달려든 제가 경솔했던 것도 맞아요.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건 생각보다
나가는 비용이 많다는 점이에요. 흔히 택시 영업은 자동차만 있으면 되지 않나 싶은데 예상보다 유지비 항목이 다양해요. 뿐만 아니라 운전하다 보면 손님이 없는 시간대를 견디는 기회비용도 무시 못하고요. 이 모든 게 쌓이면 결국 빚이 점점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면허 매입 과정에서 대출을 사용했다면 매달 이자를 갚아야 하니 사실상 운전만으로 이자 생활비 기타 비용까지 커버해야 하는 상황이 되죠. 언뜻 생각해도 꽤 무거운 부담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 잘 될 줄 알았는데 뒤늦은 후회. 사례 3. 지금 와서 그만두자니 대책이 없어요. 제가 개인 택시 시작하기 전에 주변에서 말리기도 했어요. 퇴직하면 몸 좀 추스르고 조금 더 계획적으로 재취업 준비를 해보라거나 적성에 맞는 파트타임이나 컨설팅 일을 해보라고도 했죠. 근데 제가 워낙 남 밑에서 일하기 싫다, 내 마음대로 하는 일이 좋다는 고집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고집 부리다가 결국 면허까지 사서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안 되니까 막막하네요. 지금이라도 택시를 팔까 싶어도 팔려면 또 손해가 커서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생활비는 계속 들어가고 제 나이쯤 되면 자녀 학비나 결혼 자금에도 조금씩 보태줘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이런저런 집안일까지 생각하면 택시를 관두는 순간 정말 아무 수입이 없게 될까봐 무섭거든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데 몸은 점점 지치고 나중을 위해 저축해둔 돈도 없고 사실 이러다 나이 더 들면 어떻게 하나 겁이 나요. 마지막 사례에서 보듯이 개인 택시를 시작해도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지금이라도 관두면 어쩌나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분들도 많아요. 나이가 들수록 체력은 예전 같지 않고 영업 환경도 불안정하니 딱히 개선 여지가 보이지 않을 때 느끼는 무력감이 꽤 크죠. 4. 은퇴 후 개인 택시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사실 이 글이 택시 업계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은퇴 후에 자영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비슷한 문제들, 초기 자본 부담, 예상과 다른 매출, 치솟는 유지비, 늘어나는 빚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죠. 그만큼 은퇴 전에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고 은퇴 후에도 상황을 유연하게 점검하며 진로를 조정할 수 있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재무 계획부터 꼼꼼히 세우기. 개인 택시 면허든 다른 사업이든 창업이나 업종 변경을 하기 전에 예상 수익과 지출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게 좋습니다. 택시 영업의 경우 차량 유지비, 대출이자, 조합비, 보험료 등을 포함해서 꼼꼼히 계산해야 해요. 부가적인 지출의 차량 관리, 사고 시 수리비 등도 고려해야 하고 운행 시간 대비 실제 순이익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지도 체크해야 합니다. 업계 현황 파악하기. 실제로 택시 업계가 어떤 상황인지, 택시 잡는 손님이 얼마나 줄었는지, 콜 플랫폼에 의존해야 하는 정도는 얼마인지 미리 조사해 보세요. 주변 선배 기사님들이나 지인들에게 실제 경험담을 듣는 게 좋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만으로는 현실적인 판단이 어렵습니다. 주변의 조언과 현장 경험 활용하기. 자기 고집이 앞설 때는 현실을 냉철하게 보지 못할 수 있어요. 오히려 은퇴 후엔 시간적 여유가 어느 정도 있을 테니 잠깐이라도 사전 체험이나 현장 경험을 해볼 방법을 찾아보는 걸 추천해요. 예컨대 운전 관련 파트타임이나 대리운전 등을 잠시 해보면서 이쪽 업계가 내게 맞는가를 미리 살펴볼 수 있겠죠. 장기적 관점의 플랜 B 마련. 혹시라도 개인 택시 영업이 잘 안 되면 그 다음은 무엇을 할지 미리 구상해 두는 게 좋습니다. 일단 했으니 계속해야지라는 식으로 버티다 보면 더 이상 회복이 안 될 정도의 타격을 입을 수도 있거든요. 차라리 일찍 관둬야 손해를 줄일 수도 있으니까요. 건강관리와 삶의 질도 생각하기. 택시 운전이 단순히 운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해야 해요. 그것도 길 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죠. 수입도 수입이지만 은퇴 후 삶에서 몸이 망가지는 건 정말 뼈아픈 일이에요. 때문에 무리해서 일하기보다는 스스로 적정 수준의 휴식과 건강 관리를 해가며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해야 합니다. 5. 마무리하며 58세 개인 택시로 새 출발. 손님 부족과 빚더미에 갇힌 사연이라는 제목을 달고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이건 결코 특정 개인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퇴직 후 개인 택시가 적성에 맞고 수입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챙길 수 있는 멋진 제2의 직업일 수도 있죠. 다만 막연히 그래도 택시는 망할 리가 없어라고 믿고 뛰어드는 건 위험하다는 겁니다. 은퇴 준비를 앞둔 많은 분들께서 이 글을 통해 내가 정말 잘 맞는 일을 찾고 있는 걸까? 지금이라도 조금 더 알아보고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 한 번 더 생각해 볼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체력자 본가족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면 어느 업종이든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겁니다. 어느덧 50대 후반이 되면 내가 이제 앞으로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막막함이 온몸을 휘감죠. 하지만 그럴수록 더 철저히 현실을 살피고 객관적으로 내게 맞는 방식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해요. 여기 언급된 사례들처럼 무작정 뛰어들었다 뒤늦게 후회하는 일은 피하는 게 좋잖아요. 혹시 이미 택시나 다른 자영업을 시작하셨다면 한 번쯤 중간 점검을 해보세요. 이 상태로 가면 내 건강이나 재정 상황은 어떨까? 를 스스로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나 주변 조언을 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나중에 정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지기 전에 빨리 선택지를 넓게 살펴보는 건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은퇴 후 새로운 도전을 고민 중인 사람으로서 이 얘기가 남일 같지 않습니다.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지만 미리 준비하고 충분히 알아보면 적어도 시행착오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는 있겠죠. 그러니 혹시 지금 개인 택시가 어때? 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준비 기간을 길게 가지고 여러모로 실제 수치와 현장 분위기를 파악해 보시고 그래도 할만하다 싶을 때 과감히 시작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결국 은퇴 이후의 삶은 길게 보면 2030년 혹은 그 이상 될 수도 있는 인생 이막이잖아요. 그 귀중한 시간을 또 다른 시행착오로 모두 소비해버리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부디 신중하게 준비하시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퇴직 2년차, 저는 너무 행복하게 잘 놀고 있습니다. 집안일도 하고 취미생활을 즐기며 시간 가는 줄 모르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돈을 벌 생각은 하지 않고 아껴 쓰면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퇴직 후 무료함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퇴직 후의 삶은 전적으로 본인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퇴직 후에도 얼마든지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혹시 퇴직 후의 삶이 무료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돈을 벌기 위해 시간을 쏟았다면 이제는 그 돈으로 다른 사람의 시간을 사서 삶을 즐길 시간입니다. 여행을 가거나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퇴직 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처럼 퇴직 후의 삶을 즐기는 사람도 많다는 것을 기억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퇴직 후의 삶을 계획해 보세요. 분명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놀아보자. 큰 소리 쳤던 퇴직자들, 그들의 찐 라이프 스토리. 혹시 퇴직하면 늘어지게 늦잠 자고 해외여행 다니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신선 노름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만난 퇴직자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퇴직 후 삶이 마냥 즐겁고 여유롭기만 한 건 아니더라고요.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기도 하고 외로움에 몸부림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도전을 통해 더욱 활기찬 인생 이막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례 1 은퇴? 나에겐 새로운 시작일 뿐. 60대 김 사장님의 인생 역전 드라마. 30년 넘게 한 회사에 몸 바쳐 일했던 김 사장님. 퇴직 후 그토록 바라던 자유를 만끽하며 세계 곳곳을 누비는 여행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6개월쯤 지나자 문득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들른 시골 마을에서 작은 폐교를 발견했습니다. 순간 머릿속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여기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꿈을 선물하면 어떨까? 결심이 선 김 사장님은 망설임 없이 폐교를 매입하고 도서관 리모델링에 뛰어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책장을 만들고 책을 기증받았습니다. 마침내 작은 시골 마을에 아담하고 따뜻한 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까지 도서관을 찾아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 사장님은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을 보며 삶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은퇴 후 오히려 더 바빠졌지만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사례 이내 손으로 직접 만드는 기쁨. 50대 박 여사님의 힐링 가드닝. 평생 가정주부로 살아온 박 여사님. 퇴직한 남편과 함께 여유로운 노후를 꿈꿨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다 보니 몸도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TV에서 본 가드닝 프로그램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에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하나씩 배워가며 텃밭을 가꾸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싱싱한 채소를 수확해 먹는 기쁨은 물론 텃밭을 가꾸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게다가 이웃들과 함께 텃밭을 가꾸며 소통하는 즐거움까지 얻었습니다. 텃밭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텃밭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어요. 사례 3 나눔으로 채워지는 행복. 70대 이 선생님의 재능 기부. 40년 넘게 교직에 몸담았던 이 선생님. 퇴직 후 편안한 노후를 즐기려 했지만 왠지 모를 공허함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던 중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아이들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영어와 수학을 가르치고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이들은 이 선생님을 할아버지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따랐습니다. 이 선생님은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보며 삶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이들 덕분에 제 삶이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가진 것을 나누며 살고 싶습니다. 인생 2막 당신의 선택은? 퇴직 후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도전을 통해 더욱 활기찬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퇴직자분들이 자신의 꿈을 펼치고 사회에 기여하며 더욱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응원합니다. 혹시 퇴직 후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그렇다면 주저하지 말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인생 2막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단독 퇴직 후 폐교에서 인생 2막 연 김 사장님, 아이들 웃음이 내 행복 비결.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 55 뉴스에서는 퇴직 후 폐교를 인수해 작은 도서관을 만들고 지역 사회에 희망을 전하는 한 60대 남성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30년 넘게 대기업에 몸담았던 김호호 씨는 퇴직 후 무료함을 느끼다 우연히 방문한 시골 마을에서 폐교를 발견하고 새로운 삶의 목표를 찾았습니다. 지금부터 김 씨의 특별한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화면 전환 폐교를 개조한 아담한 도서관 전경. 푸른 하늘 아래 작은 시골 마을에 자리 잡은 아담한 도서관. 따스한 햇살이 책장에 꽂힌 책들을 비추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곳은 60대 김호호 씨가 퇴직 후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만든 공간입니다. 인터뷰 김호호 씨. 솔직히 말해서 퇴직하고 처음 몇 달은 너무 좋았죠. 그동안 못했던 여행도 실컷 다니고 늦잠도 자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공허함이 밀려오더라고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요. 화면 전환 김 씨의 젊은 시절 사진과 회사 생활 모습. 김 씨는 30년 넘게 대기업에서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며 회사의 성장에 기여했지만 정작 자신을 위한 시간은 갖지 못했습니다. 퇴직 후 찾아온 자유는 달콤했지만 동시에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인터뷰 김호호 씨.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이 마을에 들렀다가 폐교를 보게 됐어요. 순간 여기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번뜩 떠올랐죠. 아이들에게 꿈을 선물하고 싶었어요. 화면 전환 폐교 리모델링 과정. 김 씨는 망설임 없이 폐교를 매입하고 리모델링에 착수했습니다. 낡고 허름했던 폐교는 김 씨의 손길을 거쳐 아늑하고 따뜻한 도서관으로 변신했습니다.
마을 주민들도 김 씨의 열정에 감동해 책장을 만들고 책을 기증하는 등 도서관 건립에 힘을 보탰습니다. 인터뷰 마을 주민. 김 사장님 덕분에 우리 마을에 이렇게 좋은 도서관이 생겼어요. 아이들이 책 읽는 모습을 보면 너무 뿌듯하고 마을 분위기도 한층 밝아졌어요. 화면 전환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아이들 모습. 마침내 문을 연 도서관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도서관을 찾아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며 소통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인터뷰 도서관 이용 학생. 도서관이 생기기 전에는 심심할 때 할 게 없었는데 이제는 도서관에 와서 책도 읽고 친구들과 놀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인터뷰 김호호 씨. 아이들이 책을 읽고 꿈을 키우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힘들 때도 있지만 아이들의 웃음을 보면 힘이 나요. 이제는 도서관 없이는 제 삶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예요. 화면 전환 김 씨와 아이들이 함께 웃는 모습. 김 씨는 퇴직 후 오히려 더 바빠졌지만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며 사회에 기여하고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삶에 큰 보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클로징 멘트. 김호호 씨의 이야기는 퇴직 후 삶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김 씨처럼 자신의 경험과 재능을 살려 사회에 기여하고 새로운 삶의 목표를 찾아 도전하는 퇴직자들이 더욱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오호뉴스 오호 기자였습니다. 오호 전문가, 칼럼 퇴직 후 재능 기부로 인생 황금기 맞은 이 선생님, 나눔이 곧 행복입니다.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오늘은 퇴직 후 재능 기부를 통해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고 더욱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70대 이 선생님의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40년 넘게 교직에 몸담았던 이 선생님은 퇴직 후 찾아온 공허함을 극복하고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이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 퇴직 후 삶의 방향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고 나눔의 가치를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선생님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시작된 삶. 이 선생님은 퇴직 후 편안한 노후를 꿈꿨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40년 넘게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몰두했던 이 선생님에게 갑자기 찾아온 여유는 오히려 공허함과 무료함을 안겨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퇴직하고 처음에는 너무 좋았죠. 그동안 못했던 여행도 다니고 늦잠도 자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불안하고 초조해지더라고요. 이 선생님은 삶의 의미를 되찾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도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아이들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선생님이라 불리며 아이들과 함께 성장. 이 선생님은 망설임 끝에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교직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영어와 수학을 가르치고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이들은 이 선생님을 할아버지 선생님이라 부르며 따랐고 이 선생님은 아이들의 순수함과 열정에 감동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제 마음도 점점 따뜻해졌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제잘거림은 제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죠. 이 선생님은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보며 삶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모습은 이 선생님에게 큰 기쁨을 선물했습니다. 나눔으로 채워지는 행복, 재능 기부의 가치. 이 선생님은 재능 기부를 통해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과정에서 삶의 활력을 되찾고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이들 덕분에 제 삶이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가진 것을 나누며 살고 싶습니다. 이 선생님의 이야기는 퇴직 후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재능을 살려 사회에 기여하고 나눔을 통해 삶의 의미를 되찾는 것은 퇴직 후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전문가 칼럼. 이 선생님의 사례는 퇴직 후 재능 기부가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재능 기부는 퇴직자에게는 삶의 활력과 보람을, 사회에는 필요한 인적 자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세대 간 소통과 이해를 증진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퇴직 후 삶의 방향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재능 기부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재능을 살려 사회에 기여하고 나눔을 통해 삶의 의미를 되찾는 것은 퇴직 후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선생님처럼 퇴직 후에도 자신의 재능을 나누며 사회에 기여하는 분들이 더욱 많아지길 바랍니다. 놀아보자. 큰소리 쳤던 퇴직자들, 그들의 찐 라이프 스토리 과학적 근거와 이론으로 풀어보기. 퇴직 후 삶 마냥 즐겁고 여유롭기만 할까요? 이제 놀아보자. 큰소리 뻥뻥 치던 퇴직자들, 그들의 삶은 과연 어떨까요? 오늘은 과학적 근거와 이론을 바탕으로 그들의 찐 라이프 스토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1. 퇴직 후 행복, 롤러코스터를 탄다. 퇴직 후 행복감은 유자, 곡선을 그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를 만끽하며 행복감이 상승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료함, 사회적 고립, 경제적 불안 등으로 행복감이 하락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활동을 찾고 적응하면서 행복감은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립니다. 과학적 근거. 쾌락 적응 이론 허다닉 트레드밀 시리 사람은 좋은 일이 생겨도 시간이 지나면 원래의 행복 수준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퇴직 초기의 행복감도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활동 이론 액티버티 시리 사회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더 높은 삶의 만족도를 느낍니다. 퇴직 후에도 새로운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퇴직 후 뇌는 늙지 않는다. 퇴직 후에도 뇌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전합니다. 새로운 경험과 학습을 통해 뇌 기능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 뇌 가소성 NeuroPlasticity 뇌는 외부 자극에 반응하여 신경 연결을 재구성하고 새로운 기능을 습득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지 앱이 카그니티브 리저브 교육 수준, 직업 경험, 독서 등 다양한 인지 활동을 통해 뇌 기능을 유지하고 뇌 질환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3. 퇴직 후 관계 행복의 열쇠. 퇴직 후 사회적 관계는 행복과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 친구, 동료 등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과학적 근거. 사회적 지지 이론 소셜 서포트 시리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옥시토신, 아크서토선,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호르몬으로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퇴직자들의 찐 라이프 스토리. 사례 1 새로운 도전으로 삶의 활력을 되찾은 김 사장님. 30년간 대기업 임원으로 일했던 김 사장님은 퇴직 후 무료함을 느끼다 우연히 폐교를 발견하고 작은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찬 도서관은 김 사장님에게 새로운 삶의 목표와 활력을 선물했습니다. 사례 2 텃밭 가꾸기로 건강과 행복을 찾은 박 여사님. 평생 가정주부로 살아온 박 여사님은 퇴직 후 텃밭 가꾸기를 시작했습니다. 텃밭에서 땀 흘리며 농작물을 키우는 과정은 박 여사님에게 건강과 행복을 선물했습니다. 사례 3 재능 기부로 삶의 보람을 느끼는 이 선생님. 40년간 교직에 몸담았던 이 선생님은 퇴직 후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삶의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과정은 이 선생님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선물했습니다. 추천 도서. 나는 퇴직이 두렵지 않다. 린다 프리드먼 퇴직 후 삶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과 다양한 사례를 통해 퇴직 후 삶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100세 시대 행복한 삶을 위한 뇌 건강 데니얼 G. 에이맨 뇌 건강의 중요성과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혼자 살아도 괜찮아. 사라 베이크웰 혼자 사는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는 방법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결론. 퇴직 후 삶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과학적 근거와 이론을 바탕으로 퇴직 후 삶을 준비하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 더욱 활기찬 인생 2막을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돈 걱정 없이 살기 위한 50대 재정 전략. 우리 모두는 돈 걱정 없는 삶을 꿈꾸죠.
특히 50대에 접어들면서 은퇴를 대비하거나 자녀 교육, 집 대출 상환 등 여러 가지 경제적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걱정 속에서 5년 안에 10억을 모을 수 있다는 광고나 방법들이 눈에 띌 때 과연 그런 일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실적으로 50대가 재정적 안정, 나아가 재정적 독립을 이루기 위한 방법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식, 부동산, 사업 등 3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1. 주식 투자 꾸준한 장기 전략.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불리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주식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대부분 단기간에 큰 돈을 벌고자 급하게 뛰어들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큰 만큼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50대라면 은퇴 준비를 위한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묻지마 투자는 피해야 해요. 사례 1. 김씨의 주식 투자 성공기. 김씨는 52세에 직장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은퇴를 준비하던 중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초반에는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단기적인 차익을 노리고 여러 종목에 투자를 했지만 시장의 변동성을 견디지 못하고 손해를 보았죠. 김 씨는 큰 깨달음을 얻고 그때부터 장기적 관점으로 전략을 바꿨습니다. 기술주에 집중하기보다는 대기업 배당주에 꾸준히 투자했고 주식의 상승보다는 배당금으로 꾸준한 수익을 내는 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5년이 지나 김 씨는 은퇴를 앞두고 안정적인 수익원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이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주식 투자는 단기간에 부자가 되는 방법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신중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50대에 접어들면서 특히 더 중요한 건 큰 변동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자산을 쌓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2. 부동산 투자 현명한 선택이 중요. 부동산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자산으로 여기는 분야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주택 가격 상승을 통해 재산을 불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만 요즘은 규제와 세금 문제로 예전만큼 부동산 투자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통한 자산 증식을 노리는 50대라면 철저한 시장 분석과 미래 가치를 고려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사례 이 씨의 부동산 투자 성공담. 이 씨는 50대 초반에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팔고 좀 더 저렴한 지역으로 이사했습니다. 아파트 한 채를 처분하면서 남은 자금으로는 새로운 상가를 매입했죠. 당장 큰 수익을 기대하진 않았지만 안정적인 임대 수입을 기대하며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상가의 위치와 수익 구조를 철저히 분석한 후 투자했기 때문에 5년 뒤에는 그 상가의 가치가 2배로 오르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임대 수입 또한 꾸준히 들어와 추가적인 경제적 여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투자는 장기적으로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자산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높은 대출금리나 정부 규제 등의 리스크를 고려해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50대라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3. 사업 안정적인 수익을 위한 창업. 많은 사람들이 50대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직장을 떠나거나 은퇴를 준비하면서 자신의 오랜 꿈이었던 작은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50대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위험해 보일 수 있지만 성공적인 전략만 세운다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사례 3. 박 씨의 작은 카페 창업. 박 씨는 55세에 퇴직한 후 작은 카페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커피를 파는 것이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었죠. 주변 상권과 고객층 분석을 철저히 하고 카페에서 제공하는 음료뿐만 아니라 소규모 클래스를 운영하거나 지역 예술가와 협업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덕분에 5년이 지난 지금 박 씨는 카페에서 나오는 수익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가 수입을 창출하며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카페를 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치를 창출하고 어떻게 고객들과 소통할지를 고민한 결과입니다. 50대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중요한 것은 본인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리는 동시에 확실한 목표와 차별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50대에 접어들면서도
재정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나치게 단기간의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꾸준하고 신중하게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죠.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5년 안에 10억 같은 광고는 분명 매력적이지만 현실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너무 급하게 달리려 하다가 무리한 투자를 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오히려 작은 성과라도 꾸준히 쌓아가는 것이 장기적인 재정 건강에 더 도움이 됩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창업이든 각자에게 맞는 전략을 찾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이 성공적인 재정 목표 달성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마음 급하게 먹지 말고 철저한 계획과 전략으로 재정 관리를 시작하세요. 50대의 재정 목표 달성 신중한 접근과 과학적 원리. 지난 글에서 50대의 재정적 성공을 이루는 다양한 방법, 즉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창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방법에는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리스크 관리와 심리적 준비입니다. 돈을 벌고 자산을 늘리는 것이 단순히 정보나 기회를 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심리 상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성공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번에는 50대 이후의 재정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심리적, 과학적 원칙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리스크 관리와 심리적 대응. 50대는 재정적으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는 만큼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꾸준한 수익을 내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손실 회피 성향 로스 어버전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실 회피 성향은 사람이 이익을 얻을 때보다 손실을 피할 때 더 강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말하는데 이러한 심리적 특성은 투자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례 1 주식 투자에서의 손실 회피 성향. 주식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로 투자자가 주식이 하락하는 것을 보고 공포에 사로잡혀 손실을 감수하며 서둘러 매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주식이 상승하면 너무 빨리 차익을 실현하려는 경향이 있죠. 이러한 행동은 단기적인 손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간의 본능에서 비롯됩니다. 손실 회피 성향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장기적인 투자 성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카너먼과 트버스키가 제시한 전망 이론 프라스펙트 시리에 따르면 사람들은 동일한 금액의 이익보다 손실에 더 큰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종종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해결 방법, 정서적 거리두기와 체계적 의사결정. 손실 회피 성향을 극복하는 방법 중 하나는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정서적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체계적이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지나치게 반응하기보다는 긴 시간 동안의 시장 흐름을 분석하고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장기적인 수익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투자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자동화된 투자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정기적인 리밸런싱을 통해 감정적 결정을 최소화하라고 조언합니다. 행동 경제학의 교훈 꾸준함이 성공을 만든다. 행동 경제학자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우리의 재정적 결정은 때로 비합리적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안정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는 일종의 확증 편향 컨퍼메이션 바이어스 때문입니다. 50대에 접어들면서 사람들은 자신이 익숙한 방식을 고수하고 새로운 정보나 기회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성장이 필요한 시기일수록 새로운 변화와 기회에 대한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례 2 확증 편향으로 인한 부동산 투자 실패. 한 예로 50대의 박 씨는 20년 동안 부동산 투자로 성공적인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성공한 방식이 항상 옳다고 믿었고 변화하는 시장 흐름을 무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박 씨는 규제가 심해진 부동산 시장에서 계속해서 투자하다가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익숙한 방식만을 고집하다 보면 변화하는 환경을 놓치게 되고 이는 재정적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 데이터 기반 분석과 전문가 상담. 확증 편향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데이터 기반의 분석과 외부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판단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변화하는 시장 상황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재정 전문가나 자산관리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투자 전략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의 복리 효과.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든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재정 원칙 중 하나는 복리의 힘입니다. 복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50대에 접어들면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찍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늦게 시작하더라도 꾸준히 자산을 증식시키는 방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례 3. 복리의 힘을 활용한 저축 전략. 김 씨는 55세에 은퇴를 준비하면서 작은 금액을 정기적으로 저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그 금액이 크지 않아 별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했지만 5년이 지나면서 복리 효과로 인해 그의 저축 금액은 기대 이상으로 불어났습니다. 김 씨는 단순히 저축을 하는 것만으로도 복리의 힘을 경험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해결 방법. 자동화된 저축과 투자 계획. 복리 효과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자동화된 저축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투자 계좌에 넣거나 장기적인 자산 증식을 위해 적립식 펀드에 투자하는 방법도 좋은 전략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 있게 자산을 증식시키는 것이며 이를 통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심리적 준비. 재정적 성공을 위한 마인드셋. 마지막으로 재정적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 준비가 중요합니다. 재정적 안정은 우리의 행동과 심리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성공적인 재정 관리를 위해서는 올바른 마인드셋이 필요합니다. 사례 4. 긍정적 마인드셋을 통한 재정 회복. 최 씨는 50대 초반에 큰 재정적 손실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를 기회로 삼아 자신의 재정 관리를 재검토하고 새로운 재정 목표를 세웠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유지하면서 체계적으로 다시 자산을 증식시켰고 결국 5년 만에 재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긍정적인 마인드셋은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해결 방법. 현실적 목표 설정과 자기관리. 재정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큰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달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기관리와 동기부여도 재정적 성공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스스로를 관리하는 능력은 재정적 목표 달성의 핵심이며 이를 위해 매일 조금씩 노력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50대의 재정 목표는 꾸준함과 전략적 사고가 만든다. 결국 50대의 재정적 성공은 빠른 부자가 되기 위한 비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꾸준함과 전략적인 사고로 이루어집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창업이든 각자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리스크를 관리하고 감정적 결정을 피하며 체계적으로 자산을 증식해 나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과학적 근거와 행동 경제학의 원칙을 이해하고 이를 재정 관리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리의 힘을 활용하고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유지하며 자신의 행동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재정적 성공으로 가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걱정 중 하나는 돈입니다. 내가 은퇴 후에도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은퇴 후 생활비는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끝없이 떠오르죠. 은퇴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더 많은 자산을 모으기 위해서나 혹은 부모님이나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죠. 하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할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준비를 하기도 해요. 마치 은퇴 후의 삶이란 명확한 규칙이나 정답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돈은 사람마다 다르고 삶의 방식도 제각기 다르니까요. 은퇴 준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기준을 설정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은퇴 후 걱정 없는 삶을 위한 자산은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오늘은 3가지 현실적인 사례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준비를 잘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1. 자기만의 삶을 살고 싶은 김 씨의 이야기.
김 씨는 60대 초반의 중소기업 대표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자기 사업을 꾸려왔고 지금은 은퇴를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항상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일하는 게 좋지만 이제는 좀 쉬고 싶기도 해요. 김 씨는 은퇴 후 전혀 일하지 않고 여행만 하며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었죠. 하지만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내가 은퇴하고 정말 괜찮을까? 라는 의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은 다 커서 경제적으로 독립했고 김 씨의 아내는 편안하게 살기를 원했지만 김 씨는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자산은 어느 정도 있지만 과연 그게 충분할까 하는 불안감이 그를 괴롭혔죠. 그래서 김 씨는 재정 전문가와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상담을 통해 김 씨는 자신에게 필요한 금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김 씨의 경우 은퇴 후 매달 생활비로 약 300만 원이 필요하고 매년 3%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약 5억 원 정도의 자산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김 씨는 결국 퇴직금을 포함한 자산을 바탕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정했고 그 후에는 월 200만 원을 추가적으로 수익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김 씨는 이제 자신이 준비해야 할 금액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게 되었고 그만큼 불안도 줄어들었죠. 기존 생활 방식 그대로 편안한 노후를 꿈꾸는 이 씨. 이 씨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60대 중반에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큰 계획 없이 그냥 꾸준히 일만 해왔죠. 하지만 이제 은퇴가 다가오니까 현실적인 문제들이 불안하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내가 은퇴 후에도 생활비 걱정을 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이 씨는 최근 들어서 은퇴 후 생활비가 과연 얼마가 될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씨는 평소에 깔끔하고 검소한 생활을 좋아했습니다. 물건을 아껴 쓰고 필요한 것만 구입하는 성격이었죠. 따라서 은퇴 후에도 그렇게 적당히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생활을 꾸려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상보다 훨씬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건 바로 자신이 예상했던 매달 필요한 금액을 현실적으로 계산한 뒤였습니다. 이 씨는 매달 최소 25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은퇴 후 예상되는 의료비와 예기치 못한 지출이 더 많다는 걸 깨닫고 나서 은퇴 준비에 대한 마인드셋을 바꿨습니다. 결국 그는 주택연금이라는 금융 상품을 활용하여 은퇴 후 안정적인 월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이제 이 씨는 자신의 은퇴 후 삶을 계획하는 데 있어 얼마나 필요한 금액을 명확히 알게 되어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3. 심플한 삶을 추구하는 박 씨의 고민. 박 씨는 60대 중반, 한때는 대기업에서 열심히 일했던 직장인입니다. 지금은 그만두었지만 은퇴 후 별다른 계획 없이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박 씨는 자신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생각해 보았지만 정말 최소한 얼마만 있으면 될까? 라고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저축도 많이 해놨고 집도 한 채 있으니 굳이 큰 금액을 준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은퇴가 가까워지면서 나는 정말 괜찮을까? 라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다가왔습니다. 박 씨는 은퇴 후의 삶이 얼마나 더 많은 자원을 요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잘 몰랐던 거죠. 그의 경우 건강이 점점 나빠지면서 의료비와 치료비 부담도 커졌고 그의 가족은 나름의 기대를 품고 있었지만 예상외로 점점 더 많은 지출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점차적으로 박 씨는 나만의 은퇴 전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박 씨의 경우 은퇴 후 월 200만 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3억 원 정도의 자산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존에 보유한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은퇴 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게 되었고 은퇴 후 걱정 없는 삶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결론 금액은 각자의 기준에 맞추어야 한다.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은퇴 후 필요한 금액은 개인의 삶의 방식에 따라 다르다는 점입니다. 누군가는 여행을 즐기기 위해 좀 더 많은 자산이 필요하고 누군가는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적당한 금액만 준비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자산을 마련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계산하고 그에 맞춰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는 것입니다. 은퇴 후
돈 걱정을 하지 않으려면 먼저 자신에게 필요한 금액을 현실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생활비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지출, 의료비, 가족 지원 등까지 감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만의 은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위해 필요한 금액을 확실히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걱정 없는 노후를 만들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누구나 늦기 전에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은퇴 준비는 조금씩이라도 시작할수록 더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만의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죠.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준비, 전문가의 시각. 은퇴 후 걱정 없는 삶을 위한 준비.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금액의 규모는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모든 이들이 겪는 공통적인 문제는 바로 은퇴 후 필요한 자산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입니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은퇴 시점에 도달할 때까지 자산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어떻게 자산을 관리하고 활용할 것인가도 중요한 부분이죠. 따라서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계획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실질적으로 유용한 정보, 팁, 그리고 주의사항을 포함하여 은퇴 후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 계산하기. 가장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단계는 얼마가 필요할까를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추상적으로 접근하거나 지나치게 단순화된 계산을 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생활비로 대충 월 20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향후 30년, 40년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60대 부부가 은퇴 후 생활을 하기 위한 월 생활비를 계산해 봅시다. 보통 기본적인 생활비, 주거비, 식비, 교통비 등은 한 달에 3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의료비, 여가비용, 예기치 못한 지출을 고려하면 평균적으로 한 달에 350만 원 이상을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30년간 매달 350만 원을 소비한다고 가정했을 때 필요한 자산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350만 원, 12개월, 30년 1억 2,6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물론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추가 자금도 필요하므로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연 23%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즉, 은퇴 후 30년을 대비한 자산 목표는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 정도로 잡는 것이 바람직하죠. 2. 투자 포트폴리오 만들기. 은퇴 자산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산의 운용입니다. 60대 후반, 70대 초반이라면 원금 보존이 중요한 만큼 너무 높은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예금과 적금만으로는 은퇴 후에도 충분한 자산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자산 배분 전략이 필요합니다. 1. 안전한 자산으로 안정적 수익 추구하기. 채권과 같은 안전 자산은 리스크가 적고 예측 가능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에는 대체로 원금 손실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채권형 펀드나 국채, 회사채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만기 국채는 연 23%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합니다. 이 주식으로 일정 부분 공격적인 투자하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자산을 안전자산에만 투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일부 자산은 적당한 리스크를 감수하고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만 주식 투자 시에는 특정 산업이나 개별 기업에 집중하지 말고 ETF 상장 지수펀드와 같은 분산 투자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S&P 500 ETF나 글로벌 배당주 ETF는 다양한 기업에 투자하며 안정적인 배당금을 받을 수 있어 은퇴 후 수익원으로 적합합니다. 3. 연금 준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활용하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은퇴 후 안정적인 수입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특히 퇴직연금은 직장인들의 은퇴 준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퇴직연금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퇴직연금의 운용 방식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퇴직연금은 운용 수익률이 중요한데 자신이 가입한 퇴직연금의 운용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저위험 저수익에서 다소 공격적인 투자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전문가에게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은퇴 후 고정적인 수입을 제공하는 만큼 국민연금을 최대한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연금 수령 시점에 대한 계획도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은 만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는데 이 시점부터 매달 고정적인 수입이 들어오므로 그 시점을 고려하여 퇴직 후에 자산 운용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실제 사례 은퇴 후 자산 활용법. 사례 1. 이씨의 연금과 투자, 포트폴리오 활용. 이씨는 65세에 은퇴한 후 주택연금을 활용하여 고정적인 월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이씨는 은퇴 전 30년간 저축을 통해 약 3억 원의 자산을 모았고 이를 통해 월 150만 원의 고정 수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은 자산을 저위험 채권형 펀드와 배당주 ETF에 투자하여 매년 45%의 수익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수익률로 생활비의 일부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사례 2. 김씨의 건강관리와 자산 조정. 김씨는 60대 후반으로 건강 문제로 인해 은퇴 후에도 더 많은 지출이 예상됩니다. 김씨는 먼저 건강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유지관리 비용을 고려하여 자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김씨는 은퇴 전에 퇴직연금을 주식형 펀드에서 채권형 펀드로 변경하였고 고정적인 수입이 보장된 연금 상품을 선택하여 은퇴 후 예상되는 추가적인 의료비 부담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5. 주요 팁과 주의사항. 미리 시작하세요. 은퇴 준비는 늦게 시작할수록 힘듭니다. 40대 후반부터 은퇴 계획을 세우고 50대 초반부터는 자산을 본격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상자금 마련,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여 최소 6개월에서 1년치 생활비를 비상자금으로 준비하세요. 다양한 투자처 고려,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수익을 올리려면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점검. 은퇴 후 생활비와 자산 운용 계획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맞춰 조정하세요. 결론. 은퇴 후 걱정 없는 삶을 위한 준비는 단순히 얼마만큼의 돈을 모을 것인가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은퇴 전부터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자산을 적절히 분산시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며 나만의 은퇴 전략을 확립해 나가는 것이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는 열쇠입니다. Pas couper le fromage. Question, raclette fumée, Vacherin fribourgeois, messieurs, dames. J'ai déjà la réponse à ma question, mais je vous la pose quand même, on sait jamais. Ça donne envie de le faire avec du pois, que ça grille uniformément. Ah oui, mais c'est pour ça, là, je vais laisser le pois comme ça. Laisser un peu le feu.